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무겁긴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주제죠. 바로 신경작용제. 여기에 대해서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왜 지금 중요할까요? 네, 저희가 오늘 볼 자료, 생화학 무기, 원리, 사례 및 대응. 이걸 보면요. 신경작용제가 뭐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음, 여전히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최근 몇 년 봐도 관련 물질들이 뭐 암살이다, 테러다, 이런 의혹 사건에 자꾸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사실 이게 과학기술의 어떤 양면성을 딱 보여주는 얘기이기도 하죠. 기술이 참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신경작용제라는 위협, 그 본질이랑 또 대응책은 뭔지 그 핵심을 여러분이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도록 돕는 겁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요. 이게 주제가 좀 민감하니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희 대화는 뭐 전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안전인식을 좀 높이자 이런 거지 뭐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조장하려는 의도는 정말 전혀 없습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위험을 알아야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신경작용제. 이게 대체 어떻게 작동하길래 그렇게 치명적인 건지 그 핵심 원리부터 한번 보죠. 네. 자료 보니까 신경계의 정상적인 소통, 이걸 막 교란한다고 돼 있던데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왜 그렇게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 좀 궁금하네요. 우리 신경계요. 이게 되게 정교한 통신망 같은 거예요. 신경세포들이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 메신저. 이걸 주고받으면서 근육을 움직이거나 뭐 여러 가지 몸 기능을 조절하거든요. 아, 메신저요? 네. 근데 이 메신저는 한 번 딱 쓰고 나면 바로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라는 효소가 이걸 분해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음 신호를 받을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아하. 메시지 보내고 확인하면 바로 지워서 다음 메시지 받을 공간 만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근데 신경작용제는 바로 그 삭제 버튼, 그러니까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 효소, 이걸 그냥 확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아, 효소를요? 네. 효소가 딱 멈추면 아세틸콜린이 분해가 안 되고 신경세포 그 접합부에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럼 삭제 안 된 메시지가 막 쌓여서 시스템 전체가 그냥 마비되는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비유하자면 자동차 엑셀을 그냥 바닥까지 꾹 밟은 채로 고장나 버린 거. 뭐 그런 거랑 비슷해요. 아, 끔찍하네요. 네. 신경은 계속 흥분해라, 흥분해라. 이 신호를 계속 받는 거죠. 결국 통제가 안 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침이다 콧물이 막 줄줄 흐르고 근육은 막 제멋대로 떨리고 심하면 호흡 근육까지 마비돼서 정말 순식간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극소량으로도 이렇게 끔찍한 결과가 나오는 게 바로 이 신경계의 정교한 작동 방식을 거꾸로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이야, 우리 몸의 그 정교한 시스템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렇게 무서운 신경작용제도 뭐 종류가 있겠죠. 자료에서는 VX하고 노비촉 이걸 언급하던데요.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VX는 비교적 좀 알려진 아주 독한 신경작용제죠. 이게 약간 호박색 기름, 그런 형태라서 공기 중에 막 퍼지기보다는 표면에 묻어서 좀 오래 가요. 끈적끈적하게. 네. 그래서 피부에 그냥 닿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성이랑 접촉독성, 이게 높다는 게 특징이죠. 그냥 숨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닿는 것 자체로 위험하다니, 아, 진짜 까다로운 물질이네요. 그럼 노비촉은요? 이름부터가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인데요? 노비촉 계열 작용제는 이게 좀 더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했고 사실 더 우려스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더 우려스럽다고요? 네. 이게 냉전 때 구수련에서 개발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단순히 독성이 세다 이걸 넘어서서요. 기존의 탐지 장비나 해독제 이걸 무력화시키거나 이렇게 피하도록 설계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아니, 탐지나 대응을 일부러 어렵게 만들려고 했다는 건가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식으로요? 정확한 정보는 좀 제한적이긴 한데요. 보고된 걸 보면 두 가지 이상 비교적 덜 해로운 전구체 물질로 이렇게 나뉘어 있다가 쓰기 직전에 딱 섞으면 그제야 강한 독성을 띠는 그런 이원화 형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전구체. 네. 그 전구체 자체는 뭐 금지 목록이 없거나 추적이 어려울 수 있죠.
아니면 기존 작용제의 화학 구조를 살짝 바꿔서 탐지 센서가 그냥 못 알아보게 만들 수도 있고요. 와, 무슨 레고 블록처럼 합치기 정에는 괜찮은 조각인데 합치면 그냥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거네요. 게다가 기존 탐지망을 속이려고까지. 이건 뭐 그냥 더 독한 걸 만드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네, 방어하는 쪽에서는 계속 뒤쫓아가야 하는 상황이겠네요? 맞아요. 그 점이 핵심이에요. 노비촉 같은 이런 새로운 작용제가 나왔다는 건 화학무기 위협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려고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뭐 끊임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인 셈입니다. 물론 VX든 노비촉이든 국제협약, 그 화학무기 금지 협약, CWC, 여기서 엄격하게 금지된 물질들이에요. 금지되어 있는데도. 근데 현실에서 사용된 사례가 있다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자료에 넣은 2017년 김정남 암살 사건. 이게 딱 대표적인 예시 같은데 이 사건은 우리한테 뭘 말해주나요? 네, 2017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아시다시피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 2명이 김정남 씨 얼굴에 뭔가를 발랐고 그분이 곧바로 좀 안 좋아하시다가 사망했잖아요. 네, 맞아요. 충격적이었죠. 이후에 이제 말레이시아 당국 공식 발표나 여러 법의학 증거를 통해서 그 시신이랑 소지품 이런 데서 금지된 신경작용제인 VX 그리고 관련 물질이 검출됐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공항이라는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금지된 화학 무기를 썼다는 사실 자체가 뭔가 메시지가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한 사람에 대한 암살 이걸 넘어서 국제사회가 금지한 대량 살상 무기가 실제로 쓸 수 있고 또 어떤 세력은 이걸 쓸 의지랑 능력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죠. 물론 저희가 이 사건의 뭐 정치적 배경이나 해석 이걸 깊이 들어갈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과학적으로 금지된 신경작용제가 실제로 사용됐다는 거고 그래서 국제사회가 화학무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경각심을 갖고 우려하게 됐다는 그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팩트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현실적인 위협이라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탐지하고 또 대응해야 할까요? 특히 노비촉처럼 막 탐지를 피하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는 어떤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화학무기 위협에 맞서려고 기술 개발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현장에서 찾아내는 탐지 기술, 또 오염이 생겼을 때 빨리 제거하거나 무력화하는 제독 기술, 그리고 노출된 사람 살리는 해독제라 치료법 개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중에서 특히 지금 가장 주목받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과제가 있다면 어떤 분야일까요? 아무래도 그 새로운 유형의 작용제까지 잡아낼 수 있는 차세대 탐지 기술 개발, 이게 좀 시급한 과제 중 하나죠. 예를 들면 특정 효소가 신경작용제랑 반응할 때 나오는 전기 신호나 뭐 빛 신호 변화, 이걸 감지하는 효소 기반 센서 연구가 활발해요. 효소 기반 센서요? 네, 이론적으로는 되게 민감하고 딱 특정 작용제에만 반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쓰려면 효소 자체가 좀 불안정하다거나 또 환경 요인 있잖아요. 온도나 습도 같은 거. 이런 거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 걸 극복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는 잘 돼도 실제 뭐 공항이나 테러 현장처럼 복잡한 데서는 안정적으로 성능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센서의 민감도랑 선택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현장에서 잘 쓸 수 있게 그 적용성을 높이려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뭐 휴대용 장비 개발이라든지 드론 같은 걸로 멀리서 탐지하는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다양한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죠. 네. 오염 제거 쪽에서는 활성탄처럼 흡착력 좋은 다공성 물질을 쓰거나 아예 신경작용제를 분해하는 효소나 촉매를 개발하는 연구도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럼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 노출됐다면 해독제는 효과가 있나요? 노비촉 같은 그런 신종작용제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네, 그게 중요하죠. 현재 표준 해독제들이 있긴 합니다. 아트로핀이나 옥심 계열 약물, 프랄리독신, 팸 같은 거요. 이게 있는데요. 아트로핀은 신경작용제 때문에 너무 활성화된 신경 수용체를 좀 막아주고 옥심은 그 마비된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 효소를 다시 좀 살리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해독제 효과는 얼마나 빨리 맞느냐 여기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어요. 그리고 노비촉 같은 변형된 작용제에는 기존 해독제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어서 더 넓게 작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메커니즘을 가진 해독제 개발 연구 이것도 역시 중요한 분야입니다.
결국 탐지도, 제독도, 치료도 전부 다 시간이랑 싸우는 거네요. 기술 개발이랑 함께 빨리 대응하는 시스템 만드는 게 진짜 필수적이겠습니다. 그렇죠. 골든타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기술적인 노력하고 같이 국제사회는 법으로도 화학무기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 화학무기 금지 협약, CWC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네, CWC. 이게 화학무기 개발, 생산, 비축, 사용, 이걸 아예 전면 금지하고 가지고 있던 건 다 폐기하도록 한 국제협약입니다. 1997년에 발효됐고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북한, 이집트, 남수단 뭐 이런 일부 국가 빼고 전 세계 193개국이 가입해 있어요. 거의 뭐 보편적인 국제규범이라고 할 수 있죠. 협약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기구도 있죠. 화학무기 금지 기구, OPCW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OPCW,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가 있고요. 회원국들이 협약 잘 지키나 감시하고 검증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회원국은 자기 나라 특정 화학시설 신고해야 하고 OPCW는 정기적으로 아니면 뭐 의혹이 있으면 현장 사찰도 할 수 있고요. 아, 사찰도 하는군요. 네, 화학무기 폐기 과정 감독하고 회원국끼리 기술 지원이나 협력 증진 활동도 하고요. 2013년에는 노벨 평화상도 받았었죠. 와, 193개국이나 가입하고 감시기구까지 있는데 왜 아까 얘기했던 김정남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아직도 위협이 안 사라지는 걸까요? 이 협약이랑 감시체계, 현실적인 한계는 뭔가요? 몇 가지 좀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가 있어요. 첫째는 CWC는 기본적으로 국가 단위 규제예요. 그러니까 테러 조직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화학무기 만들거나 얻으려는 시도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죠. 아, 테러 조직 같은 경우는 그렇죠. 둘째는 어떤 화학물질은 평화적인 산업용으로도 쓰이지만 동시에 화학무기 만드는 데 쓰일 수도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구분이 좀 애매하거나 바꾸기 쉬운 경우가 있어서 감시나 통제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화학 공장이 순식간에 무기 공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셋째는 모든 회원국이 협약을 100% 성실하게 지킨다고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이죠. 일부 국가가 비밀리에 신고 안 한 시설에서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계속하거나 개발할 가능성,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기도 하고요. OPCW의 사찰 권한에도 한계가 있어서 회원국이 작정하고 숨기려고 하면 모든 걸 다 밝혀내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결국 국제 규범이라는 틀 자체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탐지 기술 발전이나 국가 간 정보 공유, 투명성 확보 이런 노력들이 더 중요해지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국제협약은 정말 중요한 기반이지만 그게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기술적인 역량 강화, 회원국끼리 신뢰 쌓고 투명하게 정보 교환하는 거, 그리고 협약 어겼을 때 확실하게 책임 묻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 이게 다 같이 가야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약해지면 전체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신경작용제 작동 원리부터 시작해서 이게 또 어떻게 진화하는지, 실제 사례는 어땠는지, 그리고 기술적, 법적 대응 노력과 그 한계까지 정말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는 신경작용제는 우리 몸 신경 신호 전달 시스템의 정지 버튼을 망가뜨려서 순식간에 치명적인 결과를 낸다는 것. 우리 몸의 정교함이 오히려 공격 지점이 되는 셈이죠. 네. 둘째, VX에서 노비초크로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면 화학무기 위협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탐지나 대응을 피하는 쪽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방어하는 입장에서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적응이 필요한 과제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셋째는 이런 위협에 맞서려면 CWC 같은 국제 규범이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기술적인 탐지 대응 능력 강화, 그리고 이중용도 문제나 비밀 개발 시도 같은 현실적인 한계를 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감시 노력, 이게 같이 가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결국 국제적인 약속, 첨단 기술, 그리고 빈틈없는 협력 체계, 이 3가지가 다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거네요.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니까 계속 경계하고 혁신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심할 수는 없는 현실이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은 정보를 전달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결코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과장하거나 불필요한 공포를 만들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또한 어떠한 위험 행위도 옹호하거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화학작용제라는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한 위협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근데 어쩌면 미래에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유전자 편집 기술이 잘못 쓰여서 만들어지는 생물학적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새로운 위험 물질을 설계하거나 퍼뜨리는 데 악용될 가능성 같은 거요. 생각만 해도 좀 무섭네요. 그쵸. 이런 아직 잘 모르는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이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고민해보고 싶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현재의 위협을 넘어서 미래의 잠재적 위험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얘기에 동참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